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만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도매자 물가지수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시장이 많이 배어나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아주 많이 샀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5,000계약이나 순매수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환율은 1270원 중반대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시장 흐름 약간 바뀌는 모습입니다. 유의하시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4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9시 반, 어젯밤 9시 반이었습니다. 강관우 앵커가 짚어주신 것처럼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표 하나가 더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이 수치도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도 잠시 보여줬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이 출렁이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게 나온 부분, 여전히 고용이 뜨겁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주면서 잠시 불안한 모습도 보여줬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만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매파 연준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볼라드 연은 총재가 돌연 사임한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또 주가가 한 번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증시 8 그리고 이어지는 증시 9 시청하시면서 오늘 금요일 시장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오시면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오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미국 시장,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정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4일 연속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물가지수가 둔화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고요. 이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인 이 PPI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6월 PPI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예상치 0.4%를 하회한 0.1%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근원 PPI도 예상치 2.6%를 하회하면서 2.4%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 발표 때는 이제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을까 살짝 좀 기대를 해보고도 있고요. 해보고도 싶고, 그리고 또 이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모습이 그 폭은 좀 깊지가 않더라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5.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번 7월 FOMC에서 계속 이번 한 번만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고용시장은 여전히 좀 가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25만 명을 하회한 이제 23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물가는 지금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실업률이 떨어진다든지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준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페드 관계자들의 매파적인 이런 스탠스도 확실히 좀 사그라들 텐데 이런 부분도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 물가 둔화에 이제 좀 시장은 좀 반응이 확실하게 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15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지수인데 기준 100보다 높으면은 달러가 강세, 그리고 기준 100보다 낮으면은 달러가 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달러 100대가 드디어 깨졌어요. 따라서 오늘 국내 환율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경기가 침체될 전망은 아니라서 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효과가 슬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I 브렌트유 각각 1.51% 그리고 1.75%씩 올랐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 이런 미국 대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은행주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축 이자를 지불하는 게 살짝 부담이 됐겠지만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현재 줄줄이 계속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부분이나 그리고 뱅크런에 대한 좀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전반적으로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어제 거시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CPI도 있고 어제 나온 PPI도 있고 보고 싶은 것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고용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페드에서 볼 때는 기준금리 인상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계속 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만 좀 하는 것 같고 달러 인덱스 100 이하로 이렇게 하회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것도 이제 어제 1274원까지 갔거든요.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보면은 우리 시장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바뀌는 모습이다.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장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별 이슈로 좀 넘어갈까요? 개별 주식 뭐가 있을까요? 니콜라가 미국 전기차 업체 이제 니콜라가 수소 트럭을 판매하는 이제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주가가 거의 6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니콜라는 소규모 수소차 생산 업체인 이제 바이오테크에 수소 트럭을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전에는 니콜라가 상장 폐기에 좀 위기에 몰려 있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런 대형 계약을 통해서 체결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모습을 당분간 좀 연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제 소프트뱅크 자회사 암투자 호재가 좀 있었죠. 그 호재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호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무려 거의 5%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까지 같이 견인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암이 IPO에 성공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크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은 막대한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도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파벳 A. 자, 알파벳 A도 오늘 4%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가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구글의 이 생성형 AI인 바드가 새로운 버전을 선보이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모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구글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이 확실히 올해는 AI에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AI 템이지 않나 관심을 좀 깊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좀 블리자드 인수를 앞두고서 진행된 이런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FTC와의 소송에서 좀 승소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게임 산업에 좀 실질적인 경쟁 정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좀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1.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쪽은 오늘 니콜라를 빼고는 큰 흐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테슬라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 Y가 지금 되게 잘 팔려나가고 있죠. 가격을 조금 낮추더라도 시장 점유에 앞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또 다음 주 수요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좀 진행한 이런 역대급 할인 판매 행사 프라임데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매출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3억 7,5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됐다고 하고요. 실제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주로 구매하는 품목들을 보면은 거의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호재에 오늘 2.68% 상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오늘 뭐 4% 넘게 이렇게 올랐고 아마존, 테슬라 2%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세여가지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우리 시장도 코스닥 쪽에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네요. 자, 그 코인 시장 좀 가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이런 물가 둔화, 이런 연이은 호재에도 장기 홀더들이 좀 비중을 역대 최고치로 들고 있어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밤에 이제 새벽 사이에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리플은 거의 96%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반짝이긴 했지만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이슈의 코인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하락하는 코인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비중을 좀 잘 나눠 담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리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으로 비중을 잘 나눠 담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계좌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를 좀 들어봤고 일부 리플과 관련된 SEC 관련된 소송 얘기가 좀 있네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가장 핫한 이슈였죠. 이제 리플렉스가 2020년부터 이어진 이런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리플이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좀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점은 확실히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이달 중 7월 내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기반의 자산 운용사 자코비가 출시하는 이런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비코인이라는 티커로 이번 달 안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자코비의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적용이나 파생 상품 활용 등이 좀 불가능해서 투자자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들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돼서 업데이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미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한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어떤 분과 함께 짚어볼까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보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또 어떤 헤드라인 준비를 해 오셨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저희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기 금융안정의 무게, 한은 4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자, 어제였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하반기로서는 처음으로 또 열리게 됐습니다. 금리 동결을 4연속 진행을 하면서 기준금리 3.5%로 4연속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물론 지금 뭐 여기 헤드라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특히 금융안정,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다소 좀 표출이 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시장도 함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이번에도 금리 동결로 시장에 좀 그나마 안도감을 전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좀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고는 합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임순재 대표님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기준금리가 이제 지금 4회 연속 지금 이제 동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좀 많이 올랐었죠. 많이 그렇죠. 3% 정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뭐 국내 이제 뭐 수출입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소비자 물가가 이제 조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기준금리를 동결했었던 주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뭐 작년도에 이제 보면 이제 작년 이제 7월 달에 고점인 6.3%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지난 그러니까 21개월 만에 이제 2%대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또 네. 2%대 진입입니다.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 한 2% 정도로 이제 막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역 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는 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이제 근원 물가가 이제 6월달에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올해 뭐 하면 계속 이제 4%대를 유지하다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졌다라는 이제 감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미칠 수는 있지만 하반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오른다든가 그다음에 역기조 효과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물가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 지금보다는 높을 걸로 한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3% 전후의 그런 물가 상승률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CPI 상승률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6월 달이죠. 1년 전에 9.1%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 하락폭이 좀 크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낮아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기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9.1%로 원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물가 상승률이 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급하게 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이번에 이제 4.8%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미쳤다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4%대 후반, 그러니까 5%에 가까운 이제 근원 물가 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근원 물가 지수가 시장에 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우리나라 제2금융권에 대해서 연체율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입니다.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 관리부서가 금융위가 아니라 이제 행안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느슨한 그런 이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연체율이 높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 들어 그 연체율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말 기준으로 6.1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올해 이후에 계속 지금 높아지는 그런 이제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는 이제 자금 유출 사태가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자금 유출됐었던 가장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손실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증권회사도 지금 PF 관련돼서 지금 연체율이 1분기 말로 하면 15.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연체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자금 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좀 많이 가입을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이출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좀 발빠르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지방은행 때 이제 뱅크런처럼 국내에서도 발빠르게 이제 정부 대응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뱅크런이 좀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 다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조금 안정화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선 안정세는 찾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네. 아마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했었던 거에 중요한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7월달 지금 수출이 6월달에 조금 개선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7월달에 다시 조금 부진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수출이 부진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우려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출 증감액에 대한 이제 추이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지금 이제 6월달에는 이제 무역 수지가 11억 3천억 달러 지금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수출 감소력도 이제 마이너스 6% 정도였습니다. 근데 7월 10일까지 지금 중간 집계를 한 결과 작년보다 수출이 14.8% 정도 다시 감소가 좀 확대가 됐고요. 네. 이에 따라서 무역 적자도 22억 8천만 달러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품목을 보면 이전과 비슷합니다. 그나마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자동차, 조선이 이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지금 컴퓨터 주변기기가 작년보다 한 4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37% 정도 감소를 보였고요. 철강, 그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14%, 그다음 51%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 지역 전체적으로 봐도 대부분 지역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베트남 지역의 감소폭이 좀 큽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의 이제 수출이나 아니면 내수 판매가 상당히 좀 부진해지면서 중간재 중심의 수출이 상당 부분 줄게 되면서 에 대한 수출 금액 자체가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EU나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수출이 좀 증가한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체크를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또 한은 금통위 결정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아무래도 미국의 FOMC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연은 총재들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임스 블러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간밤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자리 자체가 대표적으로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많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임으로 인해서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연준 내에서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7월 FOMC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풍겨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7월 한 차례는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더 우세한 전망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7월 FOMC에서 한 차례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2%포인트가량 또다시 금리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FOMC를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7월 달에 이제 FOMC가 있을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금리 자체는 아마 25bp를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경제 지표가 지금 호전돼서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호전된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금리 인상을 저지할 만큼의 그렇게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7월 달에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도 이후서부터는 금리가 올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정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을 92%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쪽은 뭐 10에서 20% 수준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지금 한번 올린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아주 뭐 특출나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번 그 기준금리가 올리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뭐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와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다시 좀 벌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미 기준금리 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였죠. 어저께 한해에서 기준금리를 3.5%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달에 동결을 하면서 지금 그 금리 격차는 1.7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에서 7월 말에 이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격차가 2.0%로 이제 다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1.75%도 뭐 사상 최대치의 그런 이제 금리 격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가 되면 그보다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미 금리가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자가 뭐 우리나라 국채보다 높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에는 안전하면서도 이제 이자율이 높은 미국 국채를 선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맞는 얘기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글로벌 자금들은 단순히 이런 이자율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도 지역별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제 짜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안 올려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투자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쉽게 움직이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줄거나 아니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계속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1.5에서 지금 1.75%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6월 달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일부 그러니까 증가폭이 상당 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줄 가능성은 있다. 뭐 그런 점은 아마 투자할 때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될 게 국내 입장에서 보면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뭐 국내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1,062조 3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역대 사상 최대의 그런 이제 가계부채 수준으로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6월 달에는 전월보다 5.9조 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2021년 10월 달 6조 4천억 이후에 최대 증가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계대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기준금리에도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점도 같이 좀 같이 아마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7월에 아주 중요한 큰 일정을 단 하나만 꼽아봐라 한다면 7월에 미국의 FOMC일 것이고 한은도 마침 어제 금리 동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 좀 금리와 관련해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소식을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투자 키워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그리고 특히나 이 지금 어제 CPI 발표가 있으면서 바로 나스닥 빅테크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될까? 이 부분은 임순재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 볼까요? 일단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성장주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CPI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이제 PPI도 안정을 찾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투자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 금액을 지금보다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 미국 관련된 이제 수출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성장주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관심을 이제 보셔야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약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성장을 한 그런 종목보다는 수출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연착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발 관련된 수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도 지금 미국 관련된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아마 하반기에도 그런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분야가 좋다라고 인정이 되는 이제 몇 개 이제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미국 내에서 계속 미국 관련된 것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일부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전기차 판매량에 비해서 내연기관차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지금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소재 관련돼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장비 관련된 주들은 상대적으로 물론 많이 올랐긴 하겠지만 미국 내에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 관련주 쪽으로 2차 전지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 소비가 관련돼서 소비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 증가에 관련돼서 의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계속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고 소진을 위한 여러 가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고 소진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OEM이나 ODM 관련된 업체들도 한번 하반기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에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국내 전력기기나 아니면 건설기계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 관련된 투자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5년이나 1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주가 상승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섹터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그러니까 완성업체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들, 특히 북미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있는 sek터들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자동차 쪽 보신다면 지금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보신다면 또 자동차 부품주들 함께 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 쪽 보신다면 장비 쪽 한번 보셔라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류 소비 늘어날 수 있으니까 OEM, ODM 업체들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빅테크 쪽의 상승을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임순재 대표님께서 단 한 종목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주신다면 어떤 종목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건설기계 쪽으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한 번 올리고 이제 끝마친다라고 하게 되면 연착륙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 내에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지금 예상 실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3대 건설 기계 회사인 이제 HD 현대건설이나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아, 그다음에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한 15% 내외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산 바켓 같은 경우도 12%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지금 평균 예상 PER을 보면 지금 6에서 한 8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건 현대인프라코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인해서 기대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올 연초 이후에 계속 꾸준히 상승을 보였다가요. 최근은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아시아와 같은 이제 신흥 시장 내에서도 판매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관련돼서 매출이 증가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중국이 여전히 좀 리오프닝 이후에 부진함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부분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중국이 나오면 그냥 덤으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방산 엔진에 관련된 특히 이제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 방산 엔진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2 전차에 이제 파워팩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K2 전자의 이제 투르키의 버전인 이제 알타이 전차의 1,500마력의 엔진을 한 3천억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K2 전차에 대해서 한 180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했고요. 폴란드 내에서 이제 한국에 수출하는 거 말고 폴란드 내에서 이런 K2 전차를 한 800여 대 정도 생산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이렇게 생산이 될 때 이런 이제 K2 전차용 엔진에 대해서 현대인프라코아가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같이 좀 관심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두산바켓이나 그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 글로벌 시장 보면 이제 중국의 어떤 입김은 조금은 좀 사그라드는 느낌. 대신에 그 매기들이 미국 시장에 더욱더 몰려나가는 느낌이 함께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HD 현대인프라코어 짚어주신 임순재 대표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금리 인상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이 소식 보면서 추가로 살펴보면 좋을 종목까지 로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 8시 반입니다. 8시 반 서울경제TV에서 매일 아침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삼성 SDI 제가 처음으로 달아보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펀더멘탈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달아보는 한화 이렇게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삼성 SDI 주가 제가 제목을 미세한 변화가 좀 보인다. 제 레이더에 그런 느낌으로 걸려 나왔기 때문이죠. 자, 이 삼성 SDI 파란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습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분을 가지고 EV를 발행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LG화학도 주가가 같이 밀렸죠. SK이노베이션, SK온 들고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별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 혼자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정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양적으로 성장할 거냐, 질적으로 성장할 거냐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양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가는 쪽으로 가면서 마진 양상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반면에 삼성 SDI는 매출은 못 따라가고 있지만 마진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2분기 이거 잠정 실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만은 8조 7천에 6천억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주는 그 보조금 같은 성격의 AMPC 있죠. 첨단물 제조 세액 공제라고 하는 이 보조금 형태의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게 가만히 된 숫자고요. 삼성 SDI 매출 5조 7천에 한 4, 5천억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기는 보조금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렇게도 불구하고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더 많다. 그리고 앞으로 25년 정도까지는 이제 그 삼성 SDI가 미국에서 공장을 증설을 할 텐데 그때부터는 숫자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1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리포트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K온은 아직도 적자 상태고 수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3분기에 흑자 전환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셀 3사를 봤을 때 삼성 SDI가 질적으로는 최고로 좋은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제 빨간 줄로 이렇게 박스한 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 3사 가운데 제일 양호하다. 이분 실적 양호하고 앞으로도 자기가 볼 때는 제일 톱픽이다. 그러니까 최선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북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쪽에서 모멘텀이 좀 나올 거다.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 STL, GM 이런 데와 이제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이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 나가면서 이제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동이 되면서 25년 그때부터는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조금 혜택도 들어오고 하면은 아주 회사가 10% 영업이익률 10% 반열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를 하니까 아무래도 물량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진출을 상대적으로 지금 후발로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알짜배기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예전에 가져온 차트하고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게 장대를 한 번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도 상당히 거래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대량 거래를 시킨 바텍이라는 주식을 말씀드릴 때 제가 전전날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드디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가 어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가 아주 상당히 높게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의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이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이렇게 낮은 부분 아니죠? 밸류 밴드로 봤을 때도 조금 위쪽으로 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가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 작업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23년 PER 보면은 배터리셀 3사 중에 제일 최고 앞에 서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PER이 얼마입니까? 61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지금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61배인데 삼성 SDI 어디 있습니까? 반도 안 됩니다. 24배, 24.5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리레이팅이 되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 있겠죠. 펀드들은 큰 데가 좀 줄어들면 그쪽 비중을 줄이고 올라가는 회사에 리레이팅 가능성 있는 회사에 비중을 올립니다. 그럼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그걸 좀 착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94만 2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얼마입니까? 32%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도 PPI 나왔고 수요일 날 CPI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이제는 좀 꺾였다. 그러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금 정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 성장주 쪽으로 조금들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성장주는 뭡니까? 멀티플이 높은 겁니다. 가치주 대비해서 주식 PER이나 PBR이 상당히 높은 쪽이 성장주입니다. 어제 주가 미국에서 올라간 것도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 있는 회사들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 SDI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 한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 자, 한화의 두 축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빨간 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주식이고요. 저희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주식이기도 합니다. 한화솔루션 태양광 하는 업체죠. 미국에서 태양광 산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장이 좀 들어올 거다. 그래가지고 좀 한화솔루션 많이 봤다가 최근에 조금 주가 밀렸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녹색으로 표현된 한화 주가 보시죠. 어떻습니까? 한화 별거 없는 지주회사 같은데 주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모멘텀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주회사 한화, 지난번에도 LS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주회사 하면 재미없죠. 이렇게 따분하고 이런 주식이고 지분가치 좀 반영을 하고 할인율이 있냐 없냐 그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상장사의 투자자산 가치, 아까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솔루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분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비상장 투자자산도 가치가 있어서 튼튼하다. 안전마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EBITDA 창출 능력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별표는 이거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을까요? 여기에 두 축입니다. 한화 솔루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솔루션이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 올라간 것만큼 이 주식회사 한화는 주가가 덜 올라갔습니다. 왜냐? 한화 솔루션의 비중이 더 큰 한화 솔루션의 주가가 최근에 좀 내렸다가 이제 겨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보다는 한화 솔루션의 주가에 더 민감한 주식회사 한화가 되겠습니다. SK증권에서 나왔습니다. SK증권 여기서는 그룹 시너지 가능성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룹 시너지 관련해가지고 한화 오션도 여기가 인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너지가 나오고 있고 방산 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교통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캐탈리스트 좀 살펴보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NAV 그러니까 순 자산 가치죠. Net Asset Value입니다. 대비해서 할인율이 50%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작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누가 샀을까요? 제가 물어봤죠.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습니다.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거죠. 바닥에서 뺏기지 마십시오.
자, 역사적 밸류밴드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 별로 없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39,500원, 대비 괴리율 25%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주식에 합당하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 SDI, 펀더멘탈로 한화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증시팔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해드립니다. 자, 미국의 간밤 6월 PPI 생산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0.1%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인 0.2보다 좀 낮게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 모두 연일 상승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은 어제였죠. 4연속 금리 동결을 하면서 기준금리 3.5%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와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챙겨드렸습니다. 삼성 SDI, 한화까지 한번 잠시 후에 장 개장 직후에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증시팔 세 줄 요약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금요일장 일단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좋았고 어제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